사실은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 위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 훨씬 더 또 보호무역주의를 또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미국의 달러 지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새로운 국제 화폐를 만드는 거죠.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네, 오늘 모신 분은 베스트셀러 지정학의 힘 저자시죠. 김동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달러의 힘이라는 근데 책 두 개가 만만치 않네요. 근데 하긴 이 달러와 관련해서 요새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좀 잘 됐다, 주제에 맞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달러 패권은 지금 약해지고 있다. 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위안화, 뭐 브릭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도 그렇고 이 위안화가 좀 더 좀 부각이 되고 달러는 과거만큼 못한 어떤 파워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달러는 이제 국제 화폐금융 시장에서 아주 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자로서 이제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다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달러가 예를 들면 전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위안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 미만이거든요.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 뭐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을 때 이제 스위프트망이라는 국제 통신망을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보다는 좀 약해지긴 했어요. 대략 한 50% 조금 미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만 놓고 보면 딱 한 달만 놓고 보면 위안화가 많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안화는 상대적으로는 국제 화폐공유 시장에서 지위가 약하다. 다만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채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 부채 문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 적자 재정 지출, 그리고 찍어내는 달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어떤 기축통화 패권의 어떤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떤 흔들림 현상 아니냐 이런 의견들 가지신 분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책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달러의 미래에 관해서 이제 전망을 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이랄지 러시아의 도전이랄지 아니면 뭐 브릭스의 도전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 위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과거에 1960년대 초에 벌써 이제 그때는 이제 소위 브레이튼 우드 체제하에서 달러가 금과 연계돼 있어요. 1온 수당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이제 이제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달러가 외부에 많이 유출이 되니까 이제 어찌됐든 자본 수지도 적자가 되고 일본 무역 적자도 발생을 하고 또 베트남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이제 전비를 추출하다 보니까 해외에 말하자면 유출되는 달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유명한 로버트 트리펜이라는 경제학자가 아니 계속 이제 달러가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미국이 1971년도에 금태환을 정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미국 국채를 뒷받침하는 거는 미국 재정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부채 비율이 지금 이미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도 말에 연방 정부의 국채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었어요.
최근에 제가 바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34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순식간에 한 3조가 그렇습니다. 더 증가했네. 엄청난 거죠. 이 증가 속도가. 우리 돈으로는 이게 뭐 거의 4경 한 5천조.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제 뭐 그래도 그 뭐 이게 뭐 큰 부담이 없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국채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나마 좀 이제 저금리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급격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지금 2023년도 그 예산 회계년도가 그 회계연도로 보면은 거의 이자 비용으로만 지출한 돈도 거의 한 6,70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그는 2024년도 회계연도에는 지금 일부에서 예상하기로는 거의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거의 지금은 그나마 연방 재정 수입의 한 10% 미만으로 이자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한 2033년쯤 되면은 거의 연방 재정 수입의 20%를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 안 주게 되면 디폴트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 지출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소위 재량적 지출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국방비도 지출하고 뭐 교육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도 쓰는데 이런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급격하게. 그래서 금년 연초에 한 1월 연초에 그 매년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나 그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례 회의를 합니다. 네. 이때도 이번에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은 이거였어요. 연방 부채, 국가 부채 문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재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재정 능력에 대한 불신을 요즘에 신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즘은 지금 현재 글로벌 화폐 금융 시스템에 그러니까 미 국채라는 게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 사이에 어떤 그 대출을 랜딩을 돌릴 때도 미 국채가 가장 중요한 담보로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담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 질서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단순한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말하자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물론 달러에 견줄 만한 어떤 경쟁 그렇죠. 통화는 없으나 미국 자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달러 패권 혹은 달러의 가치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이제 재정 개혁을 하고 이런 문제, 이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해내지 못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10년, 15년 내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 아주 이제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불확실한 상태가 된 거죠. 일단은.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외환위기 때 보면 우리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조조정과 긴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작년에 그 SVB 사태 때도 그렇고 오히려 돈을 더 풀어가지고 우리랑은 전혀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달러의 독특한 위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도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다른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거든 근본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외화를 쓰질 않는 거예요. 외화 부채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채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단기 외채가 너무 많아서 말하자면 발생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상당히 이제 억울하게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은 외채라는 게 없어요. 다 달러 채권이고 채무기 때문에 연준이 중앙은행이 막 공급을 하면 필요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제 어떤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각도에서 미국의 어떤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괜찮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달러의
이 패권을 약화시키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제 이제 이번 연말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은 미국의 이제 어찌됐든 그 재정 적자, 미 국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 증세,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하자면 싫어하고, 지출을 대폭 감소하는 것도 말하자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게 당장 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그 독특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어떤 극단적인 급격한 어떤 재정 계획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문제를 알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러다가도 예. 달러의 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또 어떤 위기가 터지면 그렇습니다. 달러는 갑자기 또 급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그 혜택 이게 정말 많은 나라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느 정도 이 강한 달러의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소위 그걸 이제 강달러 현상이라고 본다면, 달러가 국제 화폐 금융 시장에 차지하는 그 위상하고는 이건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서 달러 가치가 약간 한다 하더라도 화폐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위상은 금방 단기적으로는 그 변화가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금융 정책 그리고 이제 각국 다른 기타 나라들의 어떤 금융 정책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일단 달러의 가치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체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양극화 현상? 네, 이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전 대통령, 이분도 또 그런 갈등을 또 부추겼던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한 나라의 어떤 그 국가적 힘이 결국 그 통화로 반영이 되는 건데, 미국이 지금 상당히 분열돼 있다. 더군다나 올해가 또 대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 달러의 힘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극단적으로 좀 분열되고, 사실은 이제 부가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분노가 정책으로 표현된 게 사실은 지난 어떻게 보면 2016년도 선거에서 트럼프 현상이랄지 샌더스 현상 이런 걸로 표출이 됐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극단적으로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되면 될수록 미국의 글로벌 정책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이 어떤 달러에 대한 신뢰, 결국은 미국의 어떤 재정 능력도 미국의 정치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정치력에 대한 신뢰가 불신이 생기면 재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고, 재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브레튼 우즈 이 협약 이때도 우리가 세계적인 그 합의가 결국은 그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인정해 주는 대신 그 대신 또 그 달러가 유통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서로의 그 거래 딜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메리카 포스트 해가지고 그 산업 보호 정책, 무역 보호 정책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자꾸 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히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상당히 보호주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관세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 마찰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바이든 정부 때 와서 조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근데 일부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전망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말하자면 2차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 훨씬 더 또 보호무역주의를 또 강화시킬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마찰이 심해지는 거고 서로 간에 이제 보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관세를 올리면 이쪽도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어찌됐든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몫이 커지는 거죠. 그럼 그게 오히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또 통화당국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제 금융규칙을 할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안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가 만약 다시 온다면 예. 달러의 힘은 예.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냐, 달러의 힘은 좀 약해질 것이냐. 이거에 왜냐면 그 무역 말씀하신 대로 보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그거는 사실 정말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 또 위상을 결정하는 데서 중심적인 기관은 연준이거든요. 네. 연준인데 아시다시피 연준은 이제 행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만 의회에 대해서만 이제 의회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강하긴 하지만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나중에 자꾸 연준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라 뭐 이런 요구도 많이 하고 어찌됐든 금리 인하해야 좀 금융이 완화되니까 경제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월이 잘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만약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연준 의장을 다시 바꿀 것이냐. 조금 더 예를 들면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연준 의장을 만약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이제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역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직접 대통령이 관여는 못하지만 그런 무역 정책이랄지 다른 어떤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이랄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제 간접적으로 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강달러가 된다 또는 약달러가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냐면 사실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무역 보호 조치, 뭐 보호 무역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멘 이스라엘 전쟁에도 군대가 파견돼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가 있고요. 무기 지원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돈과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과 힘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안 할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위상 혹은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게 사실 우리 한반도의 미래하고도 매우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4번이나 파산 신청을 했던 아주. 그거 보면 그렇게 뛰어난 기업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도를 잘 이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쨌든 숫자에 밝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나 기업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계속 부채가 쌓이는데 나중에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이르게 되면 결국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줄이겠다. 지출은. 그러니까 그런 군사비용 같은 경우 나토나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우리가 걔들도 다 잘 사는데 잘 사는 나라들인데 자기들이 책임지지 왜 우리가 빚내 가지고 이자까지 줘가면서 그 나라들을 뭐 방해하는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옳은 질문이에요. 그건. 그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쓸 돈도 없는데. 그렇죠.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50%가 전쟁 났을 때 지원해야 되느냐 예. 찬성이 50%밖에 안 나왔다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 사실은 삶이 좀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채를 져가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도와야 된다는 거는 사실 그들로서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만약 당선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비용, 미국의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을 줄여나갈 것이다. 그게 직접 군사 비용이에요. 네. 해외 주둔하는 군사 비용들.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네. 주한미군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한미군이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 철수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돈 엄청 많이 내라. 필요하면은. 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좀 요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동아시아 전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 그러나 이런 흐름 자체는 미국의 재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미국 예산은 주로 하원이 주도해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네. 그 의원들이 자기들 쓸 돈도 없는데 왜 자기들이 외국을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도 미군이 어떤 그 군사 비용을 줄일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달러의 힘, 책 제목처럼 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네. 정말 전무후무한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혀. 왜냐하면 미국처럼 막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지출 비용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감당할 능력도 맞습니다. 없고 생각도 없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경쟁 통화가 없다면. 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미국 이제 소위 국가 채무, 이제 국채 위기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한번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 국채 너무 부채가 많아져서 네. 이자를 너무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이제 국채를 이자를 우리가 좀 깎아달라든지 아니면 원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든지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가 국채를 취득하려고 하겠어요. 달러 자산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미 국채가 흔들리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지위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죠. 대안 자산이 없는 경우에. 네. 그럼 엄청나게 많은 민간 투자기관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중국이나 다른 이제 경쟁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과제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중국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 그나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두 번째 이제 어떤 위상을 찾아오는 게 유로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로는 어쨌든 근데 유로존이라는 좀 넓은 지역의 지역 통화에 불과해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아시아랄지 기타 지역에서 달러에 비해서 현저하게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유로존이 또는 EU가 좀 더 단결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어떤 미국 국채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안전자산을 제공을 한다면 어쩌면 또 이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걸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미국 달러가 흔들려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어쩌면 또 다른 브레이튼 우즈 같은 협정 같은 새로운 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새로운 이제 글로벌 국제 화폐를 단위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도 말하자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차원에서 브릭스의 세 분리기가 시중에 어떤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브릭스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이제 정회원들을 말하자면 이제 감행했어요. 감행시켰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랄지 그리고 이집트랄지 이디오피아랄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같은 주요
나라들이 이미 이제 브릭스 회원이 돼서 과거와 달리 상당히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영역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폐 금융과 관련해서는 브릭스도 소위 뭐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EU의 경우, 유로존의 경우를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대적으로 브릭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균질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차이가 뭐 좀 적을 것 같은 유로존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2010년 아시다시피 2010년, 12년 이런 그 유럽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분열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질적인, 예를 들면 브릭스 같은 회원국이지만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인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이질적인 국가들의 결합체기 모임이기 때문에 느슨한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그 달러에 대항할 만한 어떤 그 통화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브릭스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각국 자국의 통화들, 유엔화랄지 아니면 그 인도는 인도의 자국의 통화, 각국 그 가맹 회원국들의 통화를 직접 무역 결제랄지 이런 금융교류에 사용하는 그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이제 2022년도에 홍콩의 금융청, 그리고 타일랜드의 중앙은행,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중앙은행들이 4개 말하는 통화 당국이 이제 모여서 소위 그 각국의 그 디지털 통화, 소위 우리 CBDC라고 하죠. 네. CBDC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로 각국의 CBDC를 이용해서 어떤 그 이제 결제 사용하는 그 무역거래 이런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했는데 그게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와서 네. 금년부터 이제 상용화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만약에 대거 20개국, 30개국, 수십 개국이 만약 참여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망을 거치지도 않고 굳이 달러라는 매개 통화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직접 자국의 CBDC를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도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국제 결제망이죠. 그 예. 스위프트. 예. 스위프트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도 배제를 하고 예전에 또 어떤 이란이었나요? 이란도 그렇습니다. 배제를 하고. 근데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잘 돌아간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됐다. 스위프트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악수가 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종의 보면은 단순히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안 수단을 만드는 거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스위프트망도 일종의 메시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서방 측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방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중앙은행이 예치한 돈입니다. 약 3천억 달러를 동결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이게 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불안해서 이제 못 믿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국가들이 과거 서방의 금융기관에 과연 돈을 예치를 할까? 어찌됐든 미국 달러 체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의 위상에 좋지 않은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달러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오면 안전자산으로서는 달러가 부각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생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치라는 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이 달러 채권 그 달러에 대한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비중이 작은데 우리는 전부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자산의 하락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쨌든 달러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나 다른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떤 달러 자산의 비중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제 예를 들면 국채를 팔아서 이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요즘 그래서 뭐 중국도 금을 사 모으고 있고 예, 인도도 예, 예. 뭐 여러 나라들이 예, 예.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좀 채워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금은 대안이 될 것까지는 않아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량이. 맞습니다. 뭐가 될까? 과연 외환 보유를 뭐 어떤 자산으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그래서 더 자세히 더 소개를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거든요. 2차 대전이 이제 종전 무렵에 결국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협정을 체결한 건데 그때 당시에 케인즈의 주장을 좀 되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케인즈는 어쨌든 그 전에 1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운드화 중심의 이제 체제였잖아요. 네. 그게 급격하게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파운드가 몰락하고 결국 달러가 부상을 했는데 케인즈는 강력하게 달러의 부상, 달러 중심의 체제가 들어서는 걸 견제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케인즈가 주장했던 것은 어느 특정 국가의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되는 거는 막고 싶었고 그래서 제안했던 게 초국가적인 국제화폐, 그리고 방코르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방코르를. 그래야지 미국의 어떤 금융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그 다른 나라들이 어떤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케인즈는 그런 염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미국의 달러 지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새로운 국제 화폐를 만드는 거죠. 네.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그건 어느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예. 근데 그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자기 힘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근데 그게 결국 과거에 영국이 어떻게 힘을 이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역사적인 설례를.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원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미국이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질서가 심해지고 스스로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때. 세계 경찰 국가에 돈도 없고. 그렇죠. 그럴 때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차라리 중국이 유엔화가 예를 들면 기축 통화가 된다. 이것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도 케인즈도 그런 거, 영국도 그런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렇죠. 공통의 화폐를 만들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은 나라,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국력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는 공통된 좀 중립적인 화폐를 만들어 쓰자라는 논의가 좀 더 그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달러 그리고 미국의 패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균열이 좀 가지만 이게 정말로 막 변화를 줄 정도로 흔들리는 시점은 도대체 과연 오긴 할까?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오나? 이런 생각.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패권이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상당히 약해져서 스스로 그런 놓는 거를 고민할 시간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대략 그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 20년 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이면 2044년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 국채가 이제 더 늘어나서 이자 비용이 전체 연방 재정 수입에서 거의 한 30% 이상씩 나가야 되는, 말하자면 30%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그것도 보수적인 전망이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비용을 30-40% 주고 나서 과연 이제 재정이 유지가 되겠는가? 이게 그렇죠. 사실 이게 기업도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 정상적인 이제 재정 운영이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안에 미국이 뭔가 이제 정말 그 의미 있는 개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막아내지 못하면 2044년쯤이면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많은 우선 당장 민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불신이 커질 거고 많은 나라들도 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 신용평가 기관들 뭐 피치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변동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는데 예. 네. 이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달러가 가진 힘의 크기, 이것이 어떤 변화들을 갖고 오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 본위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달러 본위제 하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위제가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달러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가 돼요. 당장 우리도 이제 엄청난 문제를 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문제, 그 미국의 문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의 힘, 21세기의 금융 전쟁 속에서 당신의 부를 지켜줄 최적의 정치 경제학. 근데 참 저는 정치를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해서 이 국내 정치는 아예 그냥 다루질 않거든요. 저희 뭐 정치인들 출연 요청 들어와도 전혀 다 거절하고 하는데 이 경제와 정치는 뗄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표면사 우리가 한참 이제 우리 뭐 그 소위 자유주의적인 경제학 관점에서는 우리 뭐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 권력,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마치 그게 분리되는 것처럼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자유주의적인 시장 기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그 안에 그걸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 얼핏 보면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부분을 잘 좀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달러의 힘, 저자시죠 김동기 변호사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